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빨골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FOMC 회의에서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는 이렇게나 호황인데 외부의 환경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면서 그중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도 포함된다고 말한 건데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FOMC 12월 이후 증시 흐름을 전망해 보시고요.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함께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18일부터 19일까지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오늘부터죠.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이 회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금리 인상은 짙은 가운데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전망에 대해서 저희 멘토님과 함께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 미국 측에서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 위반한 자료가 있다면서 증거분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증거가 실효성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안으로는 내수가 부진한 상태이고 밖으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제가 심화되면서 고통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고통은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망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잠시 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정말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는 또 이오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오스의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오스는 올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5가지로 꼽아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이 사회적 공익 시스템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블록체인의 기능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은데 내년 점도표는 또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뜻하는 FOMC 정례회의에서요. 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금리 전망치는 좀 낮춰서 통화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좀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내다보이는데요. 이 지난 11월 FOMC 회의에서도 연준 위원들은 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었습니다. 이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이 동결 가능성이 부상하긴 했지만 이 대다수의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이 3월, 6월, 9월, 그리고 이번에 4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이번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2.25에서 2.5%가 되는데요. CME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76.6%, 그리고 동결 가능성은 23.4%가 나오면서 압도적으로 인상 가능성의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사실상 이 관심은요, 이보다 더 좀 내년 금리 인상 속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이 현 금리를 이 중립금리 추정치 바로 밑에 있다고 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 속도를 그래서 이제 좀 늦출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좀 강화가 됐었는데요. 특히 재정 부양책 축소와 또 이제 미중의 무역 전쟁,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인 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이 내년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이 금융시장 불안이 좀 커지면서
통해서 이 같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주요 국가 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이 미국만이 좀 호황기를 누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경제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된다면 이 말은 즉 이제 글로벌 전체가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하방 이 위험성이 이제 이러한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최소 2020년에는 이 리세션 즉 이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연준이 사용했던 이 추가적인 이 점진적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문구가 이 성명에서 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요, 이 12월 이 기자 간담회에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와 관련한 이 선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 지표에 더 의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한 만큼 이번 성명에서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요. 이 지표 의존도가 강조하는 좀 문구가 좀 삽입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멘토님의 의견에 따르면요,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발언을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은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입니다. 이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에 연준의 이 금리가 중립금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주가 폭락을 야기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현금리가 중립금리 추정치에 또 바로 밑에 있다고 그 다음 달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이 혼란을 좀 빠뜨린 바가 있습니다. 한 달 새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의견이 조금 분분했었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은 지표에 의존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요. 이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어떤 경로든 이 좀 재빨리 조정할 것이다라는 점을 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 입장에서도 현재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파월 연준 의장이 인정한 거와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파월 의장은 11월 말 이코노믹 연설에서요, 앞으로 나오는 경제 및 금융 지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미리 이제 정해진 경로는 없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는 향후 지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향후 경로를 예측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좀 시사한 것과 같습니다. 이 BOA 메릴린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이번 주에 이제 파월이 좀 약해진 글로벌 성장세와 이 타이트해진 금융 환경 등 이 여러 위험으로 전망의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은행에서는 파월의 연준의 금리가 이 중립금리 추정치의 이 하단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이제 좀 재차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는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이 더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것이라고 이제 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요, 뉴욕 증시의 이 전반적인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이 제일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예상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이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에 좀 다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이요, 중국 화웨이 부회장이죠, 멍완저우가 이란 제재를 위반했던 자료를 입수했다 이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미국 수사당국이 중국 화웨이의 이제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 즉 CFO가 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증거로 이 멍 CFO가 이제 지난 2013년 직접 발표한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홍콩의 사우스파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요, 2013년 이 8월경 멍 CFO가 홍콩계 금융기관인 HSBC 임원진 앞에서 직접 발표를 했을 때 제시했던 이 17쪽짜리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
화웨이가 이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회피한 증거를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밀 등급으로 분류된 이 자료에는요, 스카이콤이라는 회사와 이 화웨이 관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멍 CFO는 이 당시 HSBC 임원진에게 스카이콤은 이란에서 화웨이가 이 함께 영업과 이 서비스 부문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 파트너로 정의를 하면서 이 두 회사의 제휴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력이다라고 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화웨이는 한때 스카이콤의 주주였고 이 자신도 스카이콤의 이사회 멤버였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화웨이가 이란 현지 자회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2009년 스카이콤의 주식을 전량 매각을 하고 이 자신도 이사회에서 탈퇴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HSBC 같은 경우도 지난 2012년이었죠. 이 돈 세탁을 통해서 멕시코 마약 조직의 이제 불법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이러한 혐의로 미국 사법의 이 당국에 19억 2천만 달러라는 벌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돈 세탁과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감독을 받아왔는데, SCMP는 이 HSBC가 이 멍 CFO의 직접 발표 이후에 이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로 했고, 또한 화웨이로부터 해당 PPT 자료를 이제 영문 번역본을 받아서 보관해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미 정부의 HSBC 모니터 요원이 이 몇 년 사이에 화웨이의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라고 하면서 이 뉴욕의 동부지구 연방검사에게 전달하면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엄청난 이 한 국가의 나라만의 이 거대한 이 사태의 증거를 이 모니터 요원이 잡아낸 거죠. 이 참 대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로 인해서 멍 CFO 이 사안을 담당한 캐나다의 이 존깁 카슬리 검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이 스카이콤과 화웨이에는 이 좀 별개의 회사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상 같은 회사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스카이콤과 화웨이가 이 같은 회사다라는 것이 이 해당 자료의 요지다라고 이 부연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은 이 중국 측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좀 단단히 화가 좀 많이 난 모습입니다. 지금 캐나다 사법당국이 지난 1일에 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이 밴쿠버 공항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화웨이의 멍 CFO를 체포한 일뿐만이 아니고요. 이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이 이 14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중국의 억류주기 캐나다인 2명은 불법적인 억류고 이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 당장 풀어라라고 이 한 목소리로 중국을 상당히 비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이 상당한 불공정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중국 측은 미국과 캐나다를 이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면서 이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7일이었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도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는 현대판 벌거벗은 임금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화 대변인은 그들이 어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이 합법이라는 이러한 겉옷에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 겉옷을 걸친다고 해도 진실에 대한 무시 그리고 법치에 대한 경시라는 사실은 이 변함없다라면서 이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했는데 이 상당히 좀 강도가 높은 비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정의감에 넘치는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에 서신을 보내거나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 정부의 불합리하고 이 불법적인 행보를 비난했고, 유명 경제학가 제프리 삭스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도 이번 사안의 본질과 피해를 지적하고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는 캐나다 측이 잘못을 시정해서 중국 국민을 완전히 석방하고 이 관련 인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 미국의 멍 CFO 관련 체포령을 즉각 철회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촉구한 상황입니다. 지금 멍 CFO는요, 미국에서 이제 만약에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멍 CFO 변호인은 이제 이 보석 심리법정에서 지난 2013년 자료를 증거로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이번에 이제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근데
2013년이면 무려 지금 한 5, 6년 전인데 이거를 증거로 해서 대이란 제재가 언제부터 일어났는데 왜 예전 거를 가지고 이제 증거를 잡느냐라는 이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자료는 화웨이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멍여사 개인 법제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처럼 중국은 화웨이 이 멍시포 중국에 대해서 이제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도 좀 $50 선을 밑으로 이탈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좀 제일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오늘은 크루드 오일과 이 나스닥 그리고 천연가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 먼저 보시죠. 크루드 오일 일봉상 차트입니다. 현재 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가 조금 다시 부상을 하면서 이 현물 기준으로 14개월 내 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배럴당 $50가 현재 지금 깨진 상황이 보이실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네 번째 라인에 있는 53.40의 안착 전까지는 상승을 보면 안 되고 이 아래 하단에 있는 52.20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크게 급락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목표치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지점이 지금 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49.50인데요. 종가가 49.16으로 끝나서 목표가는 충분하게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마디 가격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맨 하단에 라인 그어놓은 이 47.10 라인이 그 다음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크루드 오일은 이제 매수는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 52.20, 53.40 이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 안착하지 않으면 더더욱 유가의 상승을 보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한번 보시죠. 현재 지금 나스닥 차트 일봉입니다. 요즘 크루드 오일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미국 뉴욕 증시 지수입니다. 어제 나스닥 역시 급락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라인은 6,700포인트로 올라서지 못하면 이 매도 대응을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단기 반등으로 6,656포인트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밀어내리면서 이 주요 지지 라인을 6,600포인트를 완전히 하회한 지금 이 상태를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하락 목표치로 말씀드렸던 이 라인이 이 하단에 있는 6,435포인트인데 어제 저가가 6,423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제장에 이 밑꼬리가 좀 달면서 일정 부분을 지금 들어 올렸기 때문에 6,60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 도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6,600포인트를 안착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만약에 6,600포인트에 조금 이제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단 라인에 있는 6,435포인트를 이제 좀 지지를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하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6,315포인트까지 밀린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마지막으로 보시죠. 현재 천연가스는 지금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대하방입니다. 즉 대규모적인 추세 매도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400 라인에서 일생일대에 이 대매도의 기회가 왔다라고 좀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말 엄청난 이 매도 기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에 보이시죠?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ETF, ETN 포지션의 수익률이 지금 50%가 넘은 상황이고요. 이 해외 선물로는 무려 일주일 사이에 900틱 넘게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해외 선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이 3,560 이 두 번째 라인은
4,560이 무너지면요. 이 재차 매도 진입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ETN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3,560이 무너지면 이제 갭으로 올라간 자리라서 이 순식간에 300틱 정도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홀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종목이 또 매도 방향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더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 앞서서요.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2600선을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네, 일단 2600선 올라오지 못한 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사실 어떤 거였냐면요.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준율 인상을 해줄 줄 알았더니 시장이 지준율 인상보다 조금 더 약한 카드를 꺼내게 되면서 이게 이제 정치공작 회의가 이제 중국이 19일, 18일부터 20일까지 정치공작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공작 회의에 대한 약간 우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좀 사실 어제 장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장은 좋지는 않았고요. 일단 시장 일단 보시면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버텨준 부분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버텨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미국이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좀 버텨줬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약간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과연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얼마나 버티느냐거든요. 오늘 어제 미국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과연 얼마나 버텨주냐인데 만약에 여기서 좀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이게 상승 전환에 어느 정도 좀 뭐 단초를 좀 제공해 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어제까지 그다음 오늘까지 분위기도 계속 사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소폭 플러스 나긴 했지만 항생지수 약보합이었고 그다음에 선전 홍분지수 그다음에 창업한 지수는 모두 다 이제 좀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갈수록 별로 안 좋았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요. 솔직히 이제 그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0.86%나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지준율 인하를 카드를 안 꺼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실망감인데요. 실망감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있는 미국 FOMC 회의,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경제공작 회의,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지수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실망감이 조금 나오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요,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내수 부진 그리고 투자 규제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제 대미 무역전쟁 여파 때문이겠죠. 일단 올해 들어서 중국에서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신청한 기업들의 채권 규모가 약 지난해에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안으로는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경영 부진이 좀 심화됐다. 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고요. 경기가 둔화했으니까 기업 부진이 심화됐겠죠. 그리고 경영 부진이 심화된 거겠죠. 그리고 미국의 동조에서 이제 국가안보 이유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투자 규제를 좀 하려는 움직임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동안 일자리 감소하고 채권자도 불만을 감안해가지고 좀비 기업이라고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한 가지 미국에서 문제를 걸고 있는 건 뭐냐면 좀비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제 불공정 무역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좀비 기업들을 지방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지방정부 공기업으로 탄생하는 기업들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될 경우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난 이제 지방법원에서 지난 10월에서 11월 이때까지만 해도 현재 5개 기업이 총 52억 위안 규모의 채권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받아들였거나 이제 거의 확정한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4년 동안 파산 기업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단 2달 만에 4년 동안에 파산한 기업보다 더 많은 숫자가 현재 지금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현재 내수 부진 부분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수 부진에 의한 중국 기업들의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 글로벌 국가들, 특히 미국 그리고 서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의 투자 규제를 조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이거 역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어제 이제 나왔죠. 사실 바깥에서는 중국의 이제 자본의 빗장을 거는 서방 움직임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면, 이제 서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꼭 미국을 뜻하는 건 아니고 유럽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을 먼저 예를 들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제 첨단 기술 기업,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첨단 기술 기업, 중국의 자본을 통해서 이제 해외 기업들을 중국이 돈 가지고 살려고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기술력을 다 합작회사를 만들고 뭐 지분을 같이 가고 뭐 이런 걸로 하면 이 기술을 가져가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아예 통째로 사버리겠다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M&A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중국 중에 이제 뭐 식성이 좋은 M&A 기업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개 한번 시켜드렸는데, 이때 이제 독일 정부 같은 경우가 19일날 그 당국의 허가 없이는 독일의 국방, 기술, 미디어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화 조치를 이제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제 내일 승인할 건데요. 독일 정부 같은 경우가 지난해 EU 이제 비연국이 이제 독일 인프라 관련해서 이 독일 기업의 인프라 관련 기업의 25% 지분을 이상 확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도입했는데, 이걸 1년 만에 10%로 또다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 나라들에 대해서 다 여기에 대한 규제가 동원이 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중국이 최근에 인수를 하려고 많이 하니까. 이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8월 이제 국가안보 이후로 기계장비 부품 업체인 나이펠트 메탈스피닝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중국 기업이 인수하려다가 이거를 독일이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인수, 독일의 이제 기계장비 부품 업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기업 방위산업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방위산업 기업도 해가지고 이런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중국의 M&A에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이 M&A 성공한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국 금호타이어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팔았는데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쌍용차 인수 때도 우리가 좀 느꼈겠지만, 중국이 기술만 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약간 적극적으로 좀 전 세계 글로벌의 이런 흐름에 약간 동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요, 어제 26조 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36거래일 만에 유동성을 풀었는데요. 오히려 중국 증시에는 실망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인민은행이 이제 어제 이 뉴스 때문에 이제 결론은 중국장이 좀 갈려다가 못 간 거긴 한데, 17일날 이제 역레포라고 하면 이제 역레포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레포와 이게 이제 한문이고, 역은 한문이고 레포는 이제 영어인데, 우린 그냥 말로 하면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통해서 공개 시장 조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물 1,6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는데요. 이제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10월 26일부터 이제 사실 이 공개 시장 조작을 중단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오히려 위안화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에 더 빠져나가고 이게 계속 가속화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36거래일 만에 지금 현재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납세일 도래하고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필요하고 금융기관 지급준비 예치가 좀 필요해서 은행의 유동성을 좀 충분히 유지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에 나섰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조치였던 지준율 인하를 좀 원했는데 약간 실망하지 않았나.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바랬던 이 지준율 인하가 없었기 때문에 큰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장에는 약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과연 시장이 정말 원하는 건 어떤 조치일까요? 네, 사실 제일 원하는 거죠. 그냥 금리 아예 다 인하해 주는 걸 원하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 가긴 힘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위안화 가치 절하에 대해서 좀 너무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일단 연내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12월에 한 번 더 할 거다. 지준율 인하를 더 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이번이. 근데 추가적인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오히려 위안화 약세에 좀 이건 또 더 영향을 또 쉽게 줍니다.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가 사실 위안화 약세에는 영향을 좀 덜 주고 시장에는 조금 더 친화적이거든요. 근데 지급준비 인하 역시도 이제 위안화 약세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유동성 공급이 더 강력한 위안화 약세 요인이고요. 이제 이강 인민의 총재가 이 부분은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추가적인 완화 조치나 너무 그런 제스처를 좀 보일 경우 약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오판할 가능성이 또 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지금 아마 약간 적당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 이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대규모 경제 이벤트가 진행합니다. FOMC 회의가 있고 중국은 경제공작 회의가 있고요. 이전에 이제 지준율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 약간 대실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 외국 한편연기금 일명 이제 외평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이 4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동성 공급 조치가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조치는 아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위안화 약세를 좀 불러오는 조치가 아닌가. 이러면 중국 증시가 또 가기 힘들거든요. 위안화 약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하루는 약간 실망하면서 더 못 올랐는데 오늘 이제 미국장 물렸을 때 중국장 반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실망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 조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번에 주셨던 안타 스포츠가 지수 하락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흘러갔어요. 오늘도 어떤 기업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히트 종목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히트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일단 틀린 것도 저는 가져오기 때문에 히트 종목이 창신신소재라는 히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오른 것만 갖고 오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잘못된 거 빨리빨리 얘기해 드리고 빨리빨리 수습하고 또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해첨미업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해첨미업. 예전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중국 최대의 조미료 생산업체라고 얘기 드렸고요. 시장 2위 사업자입니다. 점유율 1위, 수익성 1위. 다 1위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CJ제일제당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고급 제품 확대 전략과 안정적인 유통망으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만 해도 17.2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괜찮은데 회사는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원래 중국이 비빔밥 문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빔장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많이 벤치마킹해요. 네이버의 스노우 앱도 요즘에 중국이 다 따라하거든요. 하여튼 따라하는데 천재예요, 중국은. 일단 이제 비빔장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천미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한국 식품 대놓고 모방하는 기업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해천미역이. 근데 일단 뭐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돈이 벌잖아요, 이 기업이.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이때였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데 그때 주가가 밀렸죠. 매수가 67.500 매수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내려가면서 손절 터치해서 손절이 좀 짧았습니다. 그때 짧았는데 그 손절 끊고 다시 이제 주가가 재차 안정을 찾아가서 다시 지금 반등이 나서 다시 매수할 구간까지 왔다. 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그때 제시한 걸 손절 터치되고 이제 다시 이제 해첨위협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텐데 추가적으로 지금 볼만하다라고 얘기 좀 드리고요. 일단 70위안 이제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70위안 정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만하다. 현재가입니다. 현재가고요. 그 다음에 67.500으로 이 두 가지 라인으로 분할로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을 좀 약간 한 템포 좀 길게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잡았더니 잘 안 돼가지고 60.800 위안으로 좀 잡아주시면은 상당히 좋다. 이 라인입니다. 현재 이 라인이고요. 이 라인인데 이 라인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9.400 위안 지금 상단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83.500 위안으로 잡아주시면은 중국에서 이제 이 식품 사업도 내수 사업이고 가장 영향을 미중 무역 전쟁에서는 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감안하고 우리가 좀 성장성이 좋은 현재 미국이나 중국의 그 식품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어떻게 되면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좋은 식품 찾으면서 이 해첨기업이 거기에 좀 맞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성장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천미업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코인들은요,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8%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3,500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현재는 3,538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55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각각 14%, 10%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오스가 스텔라와 테더를 제치고 시총 4위권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24%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달러 중반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오스 뒤에 이어서는요, 스텔라와 테더가 각각 5위와 6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후에 7위권부터 10위권도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무리를 앞두고요. 이오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오스는 2018년도 올해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이오스의 2018년은 자기 증명의 시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암호화폐가 진행이 됐고 메인넷이 나왔습니다. 블록 프로듀서 선거도 시작이 됐죠. 일부 DA 프로젝트는 이오스를 플랫폼으로 선택했습니다. 컴퓨팅 자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토큰 이오스의 가격은 하늘을 모르고 치솟다가 다시 바닥을 잊은 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가 기술을 증명하는 시기였다면 내년에는 이오스 비즈니스 모델의 증명이 프로젝트의 사활을 가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올 한 해 제기됐던 이오스의 5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5대 이슈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다른 이오스의 가격 동향입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 덕분일까요? 2018년도 한 해는 이오스 토큰의 가격 변동은 비트코인과 이더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지난 1, 4분기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이오스는 4월 말 전 고점을 훨씬 뛰어넘어 2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시기는 이오스가 메인넷 출시를 약 2달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이더리움의 속도 문제가 화두에 오르며 이오스는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돈은 다크호스에 몰렸습니다. 가격 최고점 당시 시가총액만 186억 4,43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규모는 최근 한국전력과 포스코의 시가총액의 비견이 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하늘을 난 만큼 추락의 속도도 빨랐습니다. 현재 이오스의 가격은 2달러 수준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거버넌스, 중앙화의 한계입니다. 이오스가 이더리움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디포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이오스는 이더리움보다 높은 처리 속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슈는 디포스에 참여하는 BP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오스 보유자의 투표로 BP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량의 이오스를 보유한 몇몇이 누가 BP가 되느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고계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이오스까지 투표에 동원한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21개의 BP에 포함되기 위해 표를 사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의 가치를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21개 BP 중 5곳은 중국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BP 후보인 이오시스와 이오서울 그리고 아크로 이오스는 각각 30위와 80위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램, CPU, 넷밴드위스 등 컴퓨팅 자원의 활용입니다. 이오스 생태계에서 신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선 램이나 CPU, 넷밴드위스 등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3일 이오스 네트워크의 사용료인 램 가격이 900% 이상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세 차익을 거둘 기회였지만 잠재적 사용자들은 이오스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램 M 메가바이트당 가격은 125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큰 변동성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고 현 시세도 사업 목적으로는 저렴한 편이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PU와 넷밴드위스는 이오스를 예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벤 라리머 블로건 CTO는 CPU와 넷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자원 거래소를 제안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번째, 꾸준히는 디앱, 일일 사용자는 이더리움 디앱을 넘어섰습니다. 이오스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후발주자지만 수많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감안하면 선발주자입니다. 플랫폼에 탑재된 디앱 기준으로 유의미하게 거론될 수 있는 플랫폼도 현재로선 이오스와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11일 스테이트 오브 더 뎁 기준으로 따르면 이오스 위에 올라간 디앱은 104개입니다. 2,201개인 이더리움의 경우와 비교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일일 사용자는 38,000명으로 이더리움을 넘어섭니다. 상위권 디앱은 엠빌리스 다이스, 이오스베트 다이스, 베트 다이스 등 갬블링과 이오스 나이츠나 이오스 보스 등과 같은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도 몇몇 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스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오스는 여전히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존재감이 큰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ICO로 42억 달러 규모의 이더를 모았으며 이는 이오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와 이오스의 가격 폭락은 이러한 이오스의 장점을 희석하고 있지만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북미와 중국 등 가장 탄탄한 개발자 인력과 자금이 있는 곳이 이오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국가에 흩어진 BP와 BP 후보는 이오스를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팀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상위 종목군들에서요, 이오스가 24%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코인 이슈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하면 또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이 기부 부분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이 손을 뻗고 있다고요? 네, 연말을 맞아 나눔과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부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 의문을 가지며 기부 자체를 망설이는 인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특성을 바탕으로 자금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기부금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기부금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IBM이 2030년까지 세계 극한 빈곤 해결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NGO 단체인 글로벌 시티즌과 손을 잡고 기부자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기부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개발자들은 IBM 블록체인을 활용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해커톤을 통해 개발자들은 기부 추적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시티즌과 정부의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 약속이나 기금 이전 등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부단체, 글로벌 시티즌, 정부는 간단한 새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해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는 분야도 있을까요? 이 외에도 블록체인은 환경, 빈곤, 에너지 문제 등 여러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뱅크라는 사회적 기업은 해양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플라스틱 뱅크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을 폐플라스틱과 교환하는 시스템을 IBM과 개발했습니다. 저 개발국가 주변의 바닷가에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점을 착안을 했고 그 지역의 빈곤층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집해 오면 이에 대한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디지털 토큰으로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교육비나 전기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IT를 시작으로 필리핀, 브라질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케냐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소규모 노점상들을 위한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트위가 푸드의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아프리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데 높은 비용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트위가푸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개인의 신용도를 빠르게 평가하고 기존의 대출 프로그램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출 상환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220개의 소규모 식품업체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거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캐나다 모바일 페이먼트 솔루션 회사인 인터렉,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인 알렉트라사는 IBM과 함께 에너지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열 발전기를 가정에 설치해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발전한 태양열은 각 가정에서 활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 휴가 기간과 같은 잉여 태양열 에너지가 발생한 경우엔 추가 전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나 가정으로 에너지를 코인으로 교환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마트에서 생활 필수품으로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과 빈곤 그리고 에너지 문제 등에서 도움을 주면서 상당히 사회공헌에 또 이바지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듯 블록체인은 비즈니스는 물론 사회적 공익을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며 다양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스마트 시티 구축이나 스타트업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블록체인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게만 한정으로 공유되었던 데이터와 거래 기록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로 확산되면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